네, 저는 무신사에서 AI 인프라 제로 투 원을 만들고 있는 이재영이라고 하고요. 요 왼쪽에 QR코드 찍으시면은 링크드인 제 프로파일 들어갈 수 있고, 발표 내내 우측 상단에 조그만 QR코드가 있을 텐데 그게 Q&A 관련된 링크입니다. 제로 투 원의 정의가 이제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경우는 GPU 구매부터 전기공사, 네트워크 세팅, 그리고 AWS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구축 운영까지 전부 다 바닥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어떤 고객이 그 서비스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에서 자신이 원하는 핵심 기능을 사용하는 동안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클릭 하나, 응답 한 번, 화면 전환 한 번까지 이 작은 모든 경험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 비로소 그 고객은 서비스를 좋다라고 느끼는 거죠. 저희가 AI 인프라를 설계하면서 집중한 점도 바로 그 점입니다. 모델이 아무리 뛰어나도 네트워크가 흔들리면 그 경험은 곧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저지연 트래픽 구조를 통해 AI 서비스의 부드러운 흐름을 만들고자 했는데요. 요즘은 왜 해야 하는지만 알면 챗GPT나 커서 클로드를 이용해서 바이브 코딩으로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왜 이런 결정들을 내렸는지, 그리고 이 결정들을 내릴 때 무엇을 고려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저를 발판 삼아서 더 멋지게 날아오시길 바라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시스템을 풍자하는 밈인데요. 시스템이라는 게 뜯어보면 정말 취약한 경우가 많죠. 이 그림과 같이 불안정한 구조 속에서 AI를 쌓아 올리는 걸 풍자하는 패러디도 많이 있는데요. 저도 사실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로우 레벨부터 하이 레벨까지 나열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기존 그림에 빗대어서 인프라를 지탱하는 기술들을 대충 나열해보니 이런 구조였는데요. 거의 젠가랑 비슷하더라고요. 하나 빠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AI 인프라 구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기존에 널리 쓰이던 아키텍처들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아키텍처는 클래식하면서도 가장 많이 쓰인 아키텍처인데요. 보통 라운드 로빈이라는 순차적 트래픽 분배를 통해서 트래픽을 분산시킵니다. 이 트래픽 분배를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운이 없게도 API 1, 2, 3번이 순서대로 3번 들어온다면 이 그림과 같이 이번 서버의 리스폰스가 극단적으로 느려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 서버가 충분히 크고 충분히 많다면 확률적으로 이런 부담은 적어지겠지만 이 자체가 이제 오버헤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여기 순서대로 3번 들어오는데 예시고요. AWS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가 지원해주는 라우팅 알고리즘이 3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리스트 아웃 스탠딩 리퀘스트를 이용하면 가장 적은 리퀘스트 큐로 트래픽이 가게 됩니다. 근데 적은 리퀘스트 개수가 적은 연산 시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죠. 자, 이제 관점을 좀 바꿔서 이 레이턴시가 비슷한 API끼리 묶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성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트래픽 분배 구조가 될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쿠버네티스하고 카펜터를 곁들여 줘야 모던 아키텍처라고 부를만 합니다. 이 냉장고가 인스턴스라고 생각하고 안에 있는 음식들이 냉장고 활용도를 의미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바뀌면서 뭔가 큰 변화가 온 것 같지만 자원 활용률 면에서는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크게 남았었습니다. 어떤 서비스는 냉장실만 엄청 사용하고 또 어떤 서비스는 냉동고를 많이 사용하는 식으로요. 하나로 합쳐놓으면 아까 그 모든 안에 프로덕트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죠. 이게 냉장고가 아닌 실제 아키텍처 그림으로 바꾸면 이처럼 팟이라 불리는 서비스 작은 단위, 실행 단위로 동작하고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를 위해서 이스티오를 사이드카 패턴으로 같이 붙여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미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그림은 굉장히 작은 규모고요. 실제로는 수십 수백 개의 로드 밸런서와 수백 수천 개의 팟이 동작하게 됩니다. 사실 보통 이 정도까지만 해도 잘 운영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AI 시스템에서도 충분한 구성일까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챗GPT, 커서, 클로드 같은 LLM 모델들을 활용해 보셨을 텐데요. 같은 질문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인풋 토큰과 아웃풋 토큰의 레인지가 매우 넓죠. 한마디로 이런 건 예측 자체가 어렵습니다. 즉, 일반 백엔드 API는 정해진 로직, 규칙 기반으로 항상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만 AI 인퍼런스는 확률적, 통계적 판단을 수행하므로 비결정적, 즉 결과가 매번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PI 호출이 아니라 모델의 추론이라는 개념으로 별도로 구분이 됩니다. AI 모델은 단순히 고정 규칙이 아니라 확률 분포를 근거로 출력을 생성하는데요. 예를 들어 LLM이나 이미지 생성 모델에서는 이와 같은 조건부 확률 모델로부터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dropout, temperature, 랜덤 시드 같은 요인이 관여하기 때문에 같은 입력이라도 매번 조금씩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그림이 되는데요. 물론 결정론적 인퍼런스도 가능합니다. 모델이 디터미니스틱 시드로 고정이 되어 있고 퀀타이제이션, FP 연산 오차가 일정하다면 인퍼런스는 완전히 결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추론이란 표현을 사용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을 텐데, 모델이 논리적 규칙이 아니라 학습된 통계로 판단한다는 본질 때문에 여전히 인퍼런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느 서비스가 그렇듯이 트래픽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연산량이 증가되는 버스테이블 워크로드가 발생되는데요. AI 트래픽은 여기에 더해서 연산량뿐만 아니라 모델 구조 자체가 비결정적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불확실성을 만들어냅니다. 즉, AI 인퍼런스는 계산량도 불규칙하고 응답 시간도 불규칙하며 그 결과 네트워크 레벨에서도 폭발적 순간부하, 마이크로버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흥미로운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애저 오픈AI GPT 서비스에 특정 리전 약 3,000명을 대상으로 213일간 1,000만 건이 넘는 메타데이터를 수집하여서 분석한 논문인데, 그 중에서 공개된 자료들 중에 트래픽이 극단적인 변화를 보이는 차트가 하나 있는데요. 네모난 칸 위로 쭉 뻗은 얇은 선이 버스테이블, 즉 단기간에 요청이 얼마나 솟구쳤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대역폭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트래픽의 불규칙성과 AI 인퍼런스 특유의 비결정성 때문에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LLM이 토큰을 하나씩 내보내는 동안 여러 요청이 동시에 응답을 기다리면 패킷 이름이 순식간에 폭증하고 다시 가라앉는데요. 이게 마이크로버스트 패턴입니다. 이 논문 저자 중 2명은 화웨이 엔지니어들이었는데요. 이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PD 디서그리게이션 시스템 개발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논문을 읽어보면 A808장을 이용해서 엘라마2 13빌리언 챗 모델을 구동한 것으로 나오는데, 프리필링 앤 디코딩 레시오를 조절해서 최적화를 하게 되고, 방금 말씀드린 프리필 스테이지, 디코드 스테이지라는 기법은 오늘 주제에서 너무 멀리 벗어난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LLM 서비스를 하고자 한다면 결국 마주하게 될 주제가 될 겁니다. 요새 많이 쓰이는 VLLM 프레임워크에서도 엑스페리멘탈로 지원하니까 여러분들이 시도해볼 수 있겠고요. 단 주의할 점은 이게 스루풋을 증가시켜주지 않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쭉 정리를 한번 해보니 AI 인프라에는 3가지 본질적인 페인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버스테이블, 마이크로 버스팅, 그리고 스케일 아웃 제약. GPU 노드는 생각보다 즉각적인 확장이 어려웠어요. 모델 로딩, 콜드 스타트, 그리고 인스턴스 수량 부족을 생각보다 간간히 겪었거든요. 그리고 추론 지연 변동. 즉, AI 인퍼런스는 본질적으로 비결정적이고 기존의 마이크로 서비스처럼 균일한 레이턴시 단위로 서비스 분리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LLM이 도입된 이후로부터는 이 비결정성의 폭이 훨씬 더 커졌는데요. 따라서 AI 인퍼런스는 단순히 느린 게 아니라 불규칙하게 폭주하는 트래픽을 만들어냅니다. 이 때문에 AI 트래픽은 기존의 도메인 기반 MSA가 아니라 트래픽 기반 SLA 기반의 SLA 드리븐 아키텍처로 접근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즉 CPU의 버스테이블 워크로드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네트워크, GPU, 모델 전 구간의 버스테이블 캐스케이드를 다뤄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밑에 있는 커널 레벨부터 뜯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팟에서 이더넷 인터페이스까지 가려면 IP 테이블에서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거를 eBPF 기반으로 변경해버리면 이거 그냥 한 번에 해결이 되거든요. 실제 벤치마크 자료를 보면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오버헤드가 발생합니다. 물론 우리 지금 서비스 몇 개 없으니까 괜찮아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레거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건 다들 아시죠? 또 eBPF라는 게 단순히 오버헤드를 줄여주는 기술이 아니라 이 커널 레벨에서 동작하는 모듈이거든요. 네트워크 보안, 옵저베이빌리티 향상이 워낙 좋다 보니 큰 회사에서도 많이 애용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구글, 넷플릭스, 메타, 클라우드 플레이어 등이 네트워크 스위칭할 때 eBPF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eBPF가 대체 불가능한 모듈이다 보니까
이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오픈소스들이 많은데요. eBPF를 만든 실리움 오르가니제이션에서 직접 실리움이라는 네트워크 모듈을 만들기도 해서 전 이걸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걸 적용하고 나니 이전에 사이드카 패턴의 복잡한 구조가 실리움 기반으로 바꾸고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냥 느낌만 봐도 복잡도가 많이 줄어들었죠. 이쯤에서 이제 이스티오 써보신 분들은 이스티오도 앰비언트 모드 통해서 지금 실리움처럼 똑같이 적용할 수 있지 않냐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을 텐데, 이스티오도 앰비언트 모드는 eBPF 소켓 기반 G터널을 사용해서 통신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긴 한데요, L7 레이어밖에 컨트롤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리움을 선택을 했고요. 자, 이제 디지털 기반 구조에 빗대어서 보자면 좌측은 쿠베 프록시 IP 테이블 기반 구조에서 우측은 eBPF 기반 실리움으로 주주도를 다시 세웠습니다. 이 주주도를 다시 세울 때 실리움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L3 레이어부터 L7 레이어까지 이르는 통제였습니다. 처음 AI 인프라 문제 정의할 때 제가 스케일 아웃 제약을 언급했는데요. 실 서비스 중에 GPU 인스턴스 부족한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니까 PTSD를 몇 번 겪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또 인스턴스를 쓰지도 않는 시간에도 계속 미리 리졸브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던 중에 작년 12월 1일에 AWS에서 EKS 컨트롤 플레인에 외부 컴퓨터 노드들을 조인 가능하게 해주는 방화벽을 열어줬어요. 이게 EKS 하이브리드 노드입니다. 간단하게 아키텍처를 보여드리면 이런 구조가 되는데요. 하이브리드 노드 기능을 이용해서 AWS 인프라가 아닌 컴퓨팅 리소스들을 저희 EKS 클러스터에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AWS 연결해서 어디다 쓰냐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인스턴스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쿠버네티스 노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AWS 인스턴스가 엘라스틱 캐시 접근하는 것처럼 똑같이 되고요. AWS에서 뭐 MWA, 에어플로우 이런 거 돌리시잖아요. 거기서 던지는 잡 가져다가 저희 온프렘 GPU에서 트레이닝이 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L3 레이어를 직접 컨트롤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실리움이 딱이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그냥 AWS 인프라만 사용하실 때는 AWS VPC CNI를 통해서 뭐 IP 할당이나 이런 게 다 마법처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온프렘에 있는 거를 AWS 망에 물리려면 그 마법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리움을 들고 와서 IP 할당부터 네트워크 패스까지 직접 다 해주는 거죠. 자, 하이브리드 노드까지 적용하면 이런 아키텍처가 되는데요. 온프렘을 프로덕션 레벨로 사용한다는 게 불안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자동 폴백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프렘 장비가 문제가 생기면 모든 팟은 실시간으로 EKS 클러스터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L3 레이어를 직접 컨트롤해야 돼가지고 AWS VPC CNI를 걷어내는데요. 이거 걷어내고 좀 고생을 했던 게, EKS 애드온은 AWS CNI 기반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동작 안 하더라고요. 카판터도 동작 안 하고.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따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결국엔 다 동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온프렘 폴백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동작할까요? 저도 구성하면서 테스트를 해보긴 했지만 실제 상황이 없어서 저도 참 궁금했는데요. 실제로 장애 나니까 제대로 동작하더라고요. 이 실제로 얼마 전에 벌어졌던 일인데, 네트워크 카드랑 메인보드가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노드가 바로 디태치 돼가지고 모든 게 다 옮겨지고 있더라고요. 여담이지만 또 한 번은 서버렉 옮긴 후에 한번 또 전원 껐는데 스파크가 튄 적이 있더라고요. 순간 제가 그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가 대출 한도로 이거 살 수 있나? 그 머릿속에 정말 온갖 생각이 들면서 그게 현실 부정하면서 다시 꽂았는데 결국에는 예, AS 보냈고요. 쉽지 않습니다. 서버가 또 무겁거든요. 네, L4 레이어도 필요합니다. L3에서 L4 레이어에 필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HTTP3를 쓰고 싶어서 그래요. 이미지 좌측이 HTTP 1, 2의 핸드쉐이크 과정이고 이미지 우측이 HTTP3의 핸드쉐이크 과정이거든요. 그림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HTTP3가 월등히 빠릅니다. 요 그림에도 보다시피 이 클라우드 플레이어 레이더인데요. 지금 전 세계 트래픽의 30% 정도는 이미 HTTP3를 쓰기 시작했어요. 충분히 써볼만 하죠. 요거는 AWS에서 지원하는 로드 밸런서 비교표인데요.
테이블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기존 사용하던 ALB는 오로지 L7 레이어, 즉 HTTP와 gRPC만 지원합니다. HTTP3를 지원하지 않아요. HTTP3는 레이어 4부터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파란색으로 표기된 NLB는 L4 레이어 기반이라서 모든 로우 레벨 컨트롤 프로토콜을 다 지원합니다. 게다가 이건 제가 AWS 공식 홈페이지에서 스크린샷 찍어온 건데, NLB는 공식적으로도 Extreme Performance Low Latency라고 표현할 정도니까 안 쓸 이유가 없겠죠. 네, 기존 불안불안하던 ALB를 NLB로 갈아치우니 든든해졌는데요. 아키텍처 상으로 보면은 사실 큰 변화는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냥 뭐 로드 밸런스만 바꾸는 거니까. 근데 사실 이게 일이 커지더라고요. ALB 같은 경우는 HTTP 스테이터스 통계 이런 걸 다 내줘요. 뭐 200 몇, 400이 몇 개, 500이 몇 개 됐다 이렇게 해주는데, NLB를 사용하게 되면 통계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넘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당황을 했고, 그래서 급한 대로 제가 뭐 실리움이나 허블 그리고 오픈 텔레메트리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다 데이터 도프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적재를 다 했어요. 적재를 다 하다 보니까 하루에 로그가 많이 쌓일 때는 8.5테라, 일주일에 34테라가 쌓이더라고요. 그때 잘 몰라가지고 지금은 이제 튜닝해서 필요한 것만 쌓였는데, 혹시 무신사 직원분들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8.5테라 쌓은 게 접니다. 알람이 막 울리더라고요. 이거 정상이냐.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NLB로 바꾸고 나니까 오버헤드 레이턴시, 그러니까 로드 밸런서부터 실제 우리 팟 가는 그 지점을 오버헤드 레이턴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LB보다 적어도 몇 배 빨라졌거든요. 정말로 익스트림 퍼포먼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NLB는 공식적으로 초당 100만 TPS까지 버틸 수 있어요. ALB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큰 개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그 해결 안 되는 갈증이 있었어요. 트래픽이 솟구칠 때, EC2 인스턴스 확보가 지연될 때 온프렘까지 동원되는 시스템도 다 구성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온프렘도 꽉 찼어. 근데 만약에 들어오는 트래픽들 중에 그 리퀘스트 일부가 지금 바로 처리 안 해도 되는 게 있다면, GPU 자원을 우선순위를 두고 할당할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누가 빨리 안 만들어주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지인이 쿠버네티스 블로그에 게시된 게이트웨이 API 기반의 인퍼런스 익스텐션 그 링크를 주더라고요. 이게 6월 5일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글이었거든요. 바로 들어가서 봤죠. 딱 컨셉만 봐도 엔드포인트 셀렉션이 되고 로라 아답터까지 지원해준다. 로라 아답터는 나중에 뭐 여러분들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 그때그때 그 트래픽 수요에 맞게 요 정밀도를 조절하는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좀 쉽게 설명드린 거고요. ML 전공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자, 또 한번 벤치마크 자료를 봤습니다. 요 벤치마크 자료에서 파란색이 인퍼런스 엑스텐션 기반이고 오렌지색인 기존 방식인데 낮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이 가운데 700 QPS 기준으로 보면은 레이턴시가 거의 5배 넘게 차이 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커서에서 레이턴시 10초 넘어가면 짜증 나잖아요. 그거를 2초까지 줄여줄 수 있는 테크닉이라는 거죠.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해봐야죠. 해보려고 바로 딱 들어갔는데 6월 5일 날 들어갔는데 알파인 거예요. 너무 불안하죠. 정식 버전은 9월 9일 날 나왔어요. 사실 그동안 제가 코드를 몇 번 바꿨습니다. 알파부터 정식 버전까지 기존 거를 다 무효화 시켜버리더라고요. 자, 어쨌든 근데 이거를 적용을 하려면 게이트웨이 API 그걸로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저희의 AI 인프라 클러스터 구조는 게이트웨이 API 기반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대대적인 결정을 합니다. 제목은 NLP 기반 초지연 AI 아키텍처인데 게이트웨이 API를 곁들여야 된다. 갈아엎자. 그래가지고 결정을 했고요. 방금 아키텍처하고 비교를 해보면 요런 아키텍처였죠. 앞에 로드 밸런서 많아요. 그리고 그 서비스 관련된 타겟 그룹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게이트웨이 API 기반으로 완전히 바꿨고요. 일단 트래픽이 들어오면은 NLB 하나로 어차피 100만 TPS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 아직 트래픽이 100만 TPS는 안 넘는 것 같거든요.
다 받고 로드 밸런서에서 어디 보낼지 이런 고민 안 해요. 무조건 인스턴스로 던집니다. 인스턴스로 던지면 실리움끼리 이미 파이프라이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게이트웨이 API를 통해서 디스패치를 시키면서 그 타겟 그룹 이런 거 자체가 저희 없어요. 그냥 인스턴스에서 저희가 알아서 그 쿠버네티스 API 레벨에서 처리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고요. 한 번은 이제 커서 에이전트랑 3시간을 투닥거린 적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보안 이슈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논리 정연하게 너 그렇게 생각하면 보안 이슈 생긴다. 이제 하나 다 반박을 했거든요. 그때 AI 에이전트도 조목조목 다 반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커서를 쓰지만 제가 모델은 소넷 4.5로 계속 썼거든요. 결국 3시간 만에 너무 떳떳하게 계속 이거 당신 말이 틀렸다를 계속 떳떳하게 3시간 동안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그러면 한번 해볼까? 하고 배포한 다음에 이 말대로 됐나 점검 한번 해봐라 딱 했는데 보안 이슈 찾았다고. 이거는 제가 실제로 스크린샷을 찍어 놓은 거거든요. 제가 너무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나중에 주니어 입사하면 보여주려고 스크린샷을 찍어 놓은 거고요. 그나마 이게 데브존이었어서 AI 에이전트 바로 때리고 롤백 시켰어요. 커서 끈 다음에 그냥 코딩. 안 돼. 롤백 해야 돼. 자, 이제 지금까지 구조를 다 봤으니까 이제 대망의 인퍼런스 엑스텐션 맛을 한번 봐야겠죠. 네. 여러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아키텍처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우선 각 리소스들은 캐패시티 모니터로 리소스 사용률 정보와 엔드포인트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엔드포인트 피커는 기존에 셋업된 룰에 따라서 호출 시 엔드포인트를 반환합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이 좌측에 하이브리드 노드가 있고 또 EC2 노드들이 있죠. 얘네 처음 떴을 때 이 매트릭 정보를 제가 미리 띄워놓은 서버로 계속 전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 IP가 뭔지 얘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 디스커버리 개념이죠. 계속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그림에는 제가 생략을 해놨는데 여기 레디스가 하나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트래픽이 이렇게 쭉 들어오면 실리움 지나고 라우트 지나고 이제 엔드포인트 피커라는 곳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예시 코드는 이 다음 장에서 보여드릴 거고 얘가 판단을 했을 때 만약에 그 전체 GPU 노드의 로드가 95% 이하야. 그리고 프리오리티 제로, 그냥 가장 탑 프리오리티인 게 들어왔어. 그러면 하이브리드에서 돌게 해요. 왜냐면 얘는 24시간 떠 있는 게 보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프리오리티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는 얘가 70% 이하일 때, 이 그룹이 70% 이하일 때만 여기를 들어가고 넘으면 너 베드락으로 빠져.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 베드락이 써보면 어떤 특정 모델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느려요. TPS가 뭐 정말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말하면 욕하는 게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프리오리티 2 같은 경우는 사용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베드락으로 던져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시나리오를 살펴봅시다. 트래픽이 전체 50% 이하일 때는 프리오리티 0, 1, 2가 다 들어가죠. 근데 프리오리티 사용률이 50% 넘어가면 프리오리티 2는 여기로 빠지는데 이건 제가 편의를 위해서 여기다 넣어놓은 거고 사실 그냥 큐잉 하나 만들어서 행 쭉 걸어도 돼요. 천천히 처리되게. 그 다음에 프리오리티 1은 70%까지는 동작하고 프리오리티 0 같은 경우는 무조건 돌도록 보장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예제 코드는 여기 한번 쭉 보시면 보시다시피 가장 좌측에 게이트웨이 API를 사용을 했고요. 요거를 호출을 할 때 이건 예시기 때문에 패스 기반으로 했어요. 바디 기반으로 하는 게 좀 더 쉽긴 한데 예시니까 만약에 predict 대시 A가 들어온다 그러면 백엔드 레퍼런스에서 제가 인퍼런스 API를 호출을 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정의해 놓은 인퍼런스 풀로 여기 들어오라고 합니다. 이제 인퍼런스 API를 이용해서 인퍼런스 풀을 정의하고 여기에 제가 엔드포인트 피커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공식 스펙이고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미리 아까 띄워놓은 엔드포인트 피커 캐패시티라는 거 있잖아요. 아까 그 매트릭 정보 싹 다 모아가지고 들고 있는 애. 그럼 여기서 어디로 보낼지 제가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미들웨어 하나만 더 붙이면 그냥 큐잉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느덧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작년 12월 처음 나온 하이브리드 노드부터 올해 6월 5일 처음 알파 나온 인퍼런스 익스텐션까지 이거 너무 다 얼리 스테이지 기술이고 레퍼런스 할 게 없어서 시행착오도 많고 도움받을 것도 없었는데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 발표 이후에도 계속해서 AI 인프라 고도화를 진행할 텐데요. 다음에 또 경험을 공유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기꺼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들, GPU 구매부터 전기 공사, 네트워크 세팅, AWS 클러스터 구축 운영까지 지금 저 혼자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요. 채용합니다. 여러분 제발 도움이 지금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